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로부터 진행되지만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 역사고 그 경제적 가치는 9천조에서 1경원이 넘을 수 있고 당연히 칠광구는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고 이것은 국제법에서도 인정하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이것이 시간이 늦어지면은 일본이 독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칠광구에 있는 예상 석유 매장량은 추정치로 볼 때 최대 약 1000억 배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미국 대륙에 묻혀있는 석유의 4.5배, 천연가스 매장량은 180조 큐빅비트로 걸프만 유전의 8.6배, 미국의 1.6배.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이것을 우리 영토로 선언했고 획정했고 칠광구로 명명했고 그래서 제2의 페르시아 걸프만이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 영토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에서도 인정하는 육지 영토 연장 이론에 의한 것인데 대한민국과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로, 해구가 뭡니까? 깊은 곳이죠. 대륙붕은 우리나라 육지에서 연결돼 가지고 나가는 육지의 일부로 수심 200m 정도 되는 우리 연결 영토입니다. 육지 영토가 연장되어서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 하는 것이 국제법상 육지 영토 연장 이론인데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에서 단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륙붕에서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은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늦어지면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게 될 위험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도 이것을 다루던데 조선일보는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대강 수박 그닫기식으로 넘어갔을 뿐이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토는 대륙붕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칠광구까지 자연스럽게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6월 이 지역을 칠광구로 획정하면서 우리 영토임을 만천하야 유엔과 국제사회에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 일정표를 지금 보는데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칠광구 대륙붕에 대해서 영유권을 선언하고 2013년도에 외교부가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박정희가 아버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따님이시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외교부가 유엔에다가 칠광구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김대중 시절과 노무현 시절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유엔에 따르면 10년에 한 번씩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빼먹었습니다. 김대중 시절에 신한일업 협정을 맺고 하면서 이 영토를 굉장히 애매하게 가져가더니 이것에 대한 영토 입장을 유엔에다가 통지를 안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게 김대중 노무현 시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들어와서 외교부가 유엔의 칠광구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입장 천명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은 우리의 영토라고 획정하고 우리 영토라고 선포하고 석유 자원의 보고인 칠광구는 일본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10수년 후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매국 조약에 해당되는 신한일업 협정을 일본과 협약하면서 독도 영유권 훼손은 물론이고 자원의 보고인 칠광구까지도 경계 재조정을 하여 일본에 넘겨주다시피 했는데 그것은 아직도 국제법상으로는 우리 영토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도대체 칠광구가 뭔데? 여러분 이 칠광구 제대로 개발하면요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매장량이 여기 묻혀 있다고 하는데 가스도 사우디나 미국보다 더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겨주거나 양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영토입니다. 유엔에서 1990년대 중반 들어서 10년 안에
자국 해양에 관한 서류를 10년 안에 제출하도록 유엔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 유엔 지시가 나온 게 1990년대입니다. 그 당시 김대중과 노무현은 10년 동안 문서를 한 장도 보내지 않다가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보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보냈다 하는 것으로 영토가 확정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조약을 이상하게 맺은 게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륙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지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수심으로 볼 때 우리 영토입니다.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의 80% 크기의 대륙붕이 있고 그 대륙붕 이름이 칠광구입니다. 그런 칠광구가 수십 년 동안 석유 한 방울 얻지 못한 채 버려지게 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게 시간이 급합니다. 왜냐? 다음 달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일본하고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고 보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 현안이 걸린 칠광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칠광구는 한국과 일본이 1978년도에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협정을 맺고 함께 석유 개발을 추진하다가 1980년대 중반에 일본의 일방적인 개발 중단 통지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왜 그때 이런 통지를 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일본은 이걸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일정 기간 즉 50년이 지나면은 자기네 영토가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이 된다. 이것이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로 이것이 푹 파묻혀가지고 절대로 대륙붕하고 연결이 안 되는 땅인데 자기네 영토로 편입하겠다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칠광구 공동개발협정이 1978년도에 맺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50년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2028년 6월에 종료됩니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어느 쪽이든 조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협정의 존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식으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칠광구 개발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칠광구는 원래 한국이 우리 영토로 선언하고 나서 단독으로 개발을 하려고 선점을 했던 지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일본, 중국보다 먼저 칠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했고 1968년도에 유엔에서 일대 대륙붕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보고서가 나오자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유엔에서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였던 겁니다. 대륙붕은 해저 200m 깊이에 있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을 말합니다. 대륙붕이 그냥 해저의 완만한 경사의 지형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안 되죠.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서 연결되어 왔는가 이것을 따져서 우리나라 것이 틀림없는데 그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라서 한국의 독점 영유권은 대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칠광구와 지리적으로는 일본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거 우리랑 너무 가까운데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동개발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해저에서 석유를 파낼 시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당시로서 시추 기술의 강국이었던 일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1980년대 초까지 칠광구에서 드디어 소량의 천연가스를 발견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칠광구 개발 사업은 1986년도에 느닷없이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돌연히 개발을 중단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이 이 개발 사업에서 발을 뺀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실강구 내에서 시추 작업 한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협정 당시에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 탐사를 수행해야 한다 하는 한 줄. 이 독소조항에 걸려서 조사선 파견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전쟁 나는 거죠. 일본이 독자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전쟁 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담당 부처인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접촉 경로를 통해서 일본의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계속 앵무새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왜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당하게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다 하고 유엔에 통지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또 문재인은 또 입을 꽉 다물어 버렸죠.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보다 한국이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협정이 만료될 경우에 일본은 과거 신한일 어업협정을 통해서 양국 사이의 바다 위에 선을 건 중간선을 놓고 보면은 7강구 지역 대부분이 일본 영해에 해당됩니다. 이 신한일 어업협정 해준 사람 누굽니까? 김대중 당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일 어업협정, 이건 제가 독도의 진실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쓴 책입니다. 저자가 전데 제가 분명히 강력히 항의하고 밝혔듯이 신한일 어업협정은 그야말로 매국협정, 나라를 팔아먹는, 대한민국 영토를 팔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신한일 어업협정에 따르면 중간선에 위치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업협정일 나름이고, 어업협정이라고 이제 일본은 우기고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협정이 끝난다고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경우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게 될 텐데, 이때 중국이 또 여기를 달려들 우려가 있죠. 동중국해 지역 탐사 데이터가 많고 국제기구에서 우리보다 영향력이 큰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일본이 7강구의 법적 다툼에다가 독도 문제까지 끌어당겨버리면 사안은 더욱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법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한일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외교적으로 7강구 문제를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과 실무급 고위급 회담을 가져서 이번 정상회담에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의제로 올려서 향후 한일 양국이 7강구 공동개발 협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합의라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제재판소에 갈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죠. 7강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한 대학 교수는 국가안보실에서도 7강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무엇보다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대 교수는 1978년 한일 공동개발협정 당시 7강구 협정은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화해를 위한 모멘텀 차원에서 체결되기도 했는데, 이후 40년 만에 7강구 문제에서 일본과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강제징용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장기간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도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동안 7강구 사안에서 보여온 태도를 감안하면은 한일 양국이 단번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일본은 지금까지 계속 7강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한민국,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엔에다가 우리 땅이라고 제출까지 했잖아요. 그것을 일본은 그런 공동개발 요청을 하다가 왜 안 하냐? 갑자기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라도 하게 해줘야지. 우리 일방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공동개발해야 한다는 그 조항 한 줄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목리를 부려서 되겠느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계속 묻어 넘어가고자 하는 50년이 지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즉 2028년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일본을 향해서 자원을 공동개발을 하자고 지금 매달려 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정확하죠. 이 때문에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을 상대로 경제적인 명분을 내밀기보다는 중국의 팽창 저지를 위해서 한일 또 한미일 안보 동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왜냐? 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중국이 말하는 동중국해랑 또 겹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제대로 에너지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석유든 가스든 한중일이 전쟁을 쳐야 될 판입니다. 어쨌든 이 협정을 연장하면은 7강국은 한일 양국이 나누어 갔겠지만 이것을 파기하면은 중국까지 끼어들어서 일본과 중국이 또 한국과 중국이 한중일 양국이 3국이 격한 갈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 너희들이 상대할 수 있냐라고 설득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일협정 때문에 중국이 7강국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2028년 해봤자 불과 5년 남았고 이걸 3년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2028년 또는 2025년에 한일 조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중국은 바로 군사력을 앞세워서 7강국 일대의 영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세력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만큼 미국을 설득해서 일본이 협정 이행에 나서도록 하는 방침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하시겠지만 이거 정말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과거 중국 명어로는 다오이다오, 일본 명어로는 센카쿠 열도 이런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 안보에서 최대 위협국이라면서 현재 동중국해에서는 지하자 못지않게 안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중국 저지를 위해 한일 동맹이 바로 이 7강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한일 군사동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동개발에 관한 이런 것을 동맹 차원에서 너희와 한국이 이익이 같으니까 중국이 달려드는 것을 그대로 묵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협정 파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는 대비해야 되죠. 일본 정부에다가 대고 일본이 공동개발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문서를 계속 보내고 일본이 협정 이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계속 누적시켜 나가야 됩니다. 너희들이 협정은 맺어놓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발을 뺐는데 이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정 이행 너희들이 안 했으니까 너희들 책임이다고 계속 문서를 보내놔야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최재형 교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열심히 7강국 개발을 위해 노력했지만은 일본이 무시했다. 일본이 안 따라왔다. 일본이 협정 위반했다. 라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계속 국제적으로 시끄럽게 해야 일본이 주판을 탈탈탈 튕겨볼 때 아, 그 말이 맞다. 라고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묻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9천조 원 하던데 이거 일경을 훨씬 추월할 겁니다. 여기에 중국은 중국대로 여기에 이권을 가지고 계속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불과 몇 년 남았습니까? 2028년이 협정 종료고 2025년까지 통지가 나올 텐데 2025년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만료 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가 국제법으로 볼 때 정확히 맞고 땅에서부터 육지로부터 연결된 대륙붕을 볼 때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렇게 연결돼가 대륙붕이 수심 200m까지 내려갔다가 오키나와 해구를 맞이하면서 일본은 이렇게
수심이 깊어져 가지고 일본은 여기에다가 영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깊이 재보면 딱 나와요. 거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우리 영토로 영유권 선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유엔에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걸 다 바탕을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부도 미리 준비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영유권을 지켜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